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외과 이진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한 2년 전에 한번 뵙고 네네. 오랜만에 같은 주제로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갑상샘 암인데요. 갑상샘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가셨다가 결절이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교수님은 아무래도 외래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예전에 비해서 현재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그 갑상샘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잠깐 건강검진이 좀 너무 과잉이다고 해서 줄었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다시 지금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비수기, 성수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건강검진 이제 보통 연말에 날씨 추워지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그때 많이 발견이 돼서 이제 한 2, 3월까지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지금은 좀 적게 하시는 경우와 진단은 좀 적게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갑상샘암이 사실 부동의 1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갑상샘암이 1위는 맞는데요. 이제 여성암에 있어서는 이제 유방암이 1위고 갑상샘암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갑상샘을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갑상샘암이 발견되면 뭐 수술을 해야 한다.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갑상샘 암도 암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착한 암이나 거북이 암이라고 해도 수술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이제 맞는 치료법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암하고 다르게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진단받고 빨리 하지 않으면은 뭐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좀 다른 암보다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늘의 주제가 갑상샘암입니다. 이와 관련된 오해와 궁금증들을 오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갑상샘,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느 쪽에 좀 위치해 있을까요? 네, 갑상샘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쇄골 사이에서 목젖 사이 여기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쇄골에서 한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 올라가서 보이는 위치에 갑상샘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약간 더 아래쪽에 있고 이렇게 목젖보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크게 만져지지 않는 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갑상샘 위치하시면 좀 잘못 짚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목젖이 여기 있으면 여기보다 한 2, 3cm 밑에만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져지는, 네, 정확하게. 만져지진 않죠, 갑상샘이? 이게 갑상샘이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정상 갑상샘 만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갑상샘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 두 가지가 갑상샘 기능 항진증 그리고 저하증 이렇게 있는데요. 갑상샘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좀 담당할까요? 네,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이제 신진 대사를 조절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 경우에 이제 우리 몸의 보일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일러요. 그렇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보일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추위도 많이 타게 되고 동작도 느려지고 이제 체중도 늘고 몸이 붓고 이제 심장도 좀 천천히 뛰는 경우가 생기고 반대로 이제 보일러가 빨리 가동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막 자꾸 석탄 이렇게 때우다 보니까 몸도 더워지고 체중도 감소하고 땀도 계속 나고 심장도 빨리 뛰고 그래서 가끔 우리 공황장애로 네. 이제 잘못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갑상샘 기능으로는 이제 칼슘을 보조적으로 칼시토닌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칼슘량을 보조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상샘은 우리 몸에서 보일러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진단을 받으실 때 암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좌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갑상샘 암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갑상선암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어떤 하나가 한 가지가 확실하게 이것은 원인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네.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는 이제 예전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원자력 발전 그런 방사선 피폭이나 또 이제 어렸을 때 두경부 암이 있어서 머리 쪽으로 방사선 이렇게 쬐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인 경우에도 이제 생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요오드라 하면은 뭐 해산물, 네, 뭐 해조류 해조류, 이런 네, 것들 그런 거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거죠? 그 밖에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유전적 요인이 있는 암은 갑상선의 여러 암 중에서 이제 수질암이라고 해서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는 암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 수질암 자체의 빈도가 매우 드물고 그 중에서도 100%가 아니라 한 35% 정도에서 이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이제 염두에 두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의 원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의 원인으로는 이제 원래 양성 종양이 있다가 유전자 변이로 악성으로 되는 경우, 그 밖에 이제 고도 비만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채소류는 이제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암 발생률을 억제한다고 하고 있고요. 뭐 커피나 흡연은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연관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갑상샘암도 특이적인 증상이 전조 증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미 많이 좀 병기가 진행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있다고 하면 어떤 증상이 좀 있을까요? 네, 갑상샘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증상이 있어서 외래에 오시는 경우에는 목에 이제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목소리가 이제 좀 요새 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드물게 이제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라든지 목 주변, 그러니까 앞쪽이 아닌 목 옆쪽으로 혹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가 진단이라고 하잖아요. 촉진을 통해서도 스스로 알 수가 있는데 혹시 뭐 갑상샘암의 경우에도 어떻게 집에서 혼자 촉진을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단을 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좀 하시는지 진단법도 좀 궁금하네요. 네, 촉진으로 혹이 있어서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갑상선은 이제 초음파 검사가 기본이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그 종양이 있는 경우에 이제 모양이 좀 악성이 의심이 되면 세침흡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CT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네. CT에서는 이제 혹 자체를 진단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다른 구조물들의 이제 침범이 있는지 네. 또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쳐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여기 사진에서 지금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갑상샘 안에 있는 갑상샘암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이 아래 이제 이거는 초음파인데 초음파에서도 이제 이렇게 종양이 붉은색으로 이제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갑상샘을 넘어서 이제 주변 장기로 약간 침범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진단법, 뭐 초음파는 기본이라고 하셨고요. 뭐 CT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좀 더 의심이 된다 하면 이제 세포 검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검사일까요? 네, 세포 검사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고 간단해서 쉽게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는 상태에서 이제 혹에 이제 바늘을 찔러가지고 혹 안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뽑아내서 이게 말 그대로 세침 네. 흡인을 해서 세포를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럼 이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 세침흡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이제 다른 암 진단법하고 다르게 한 85%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유방암이나 뭐 대장암 같이 조직을 떼는 경우에는 이제 진단율이 거의 100%로 정확한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세포를 뽑아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외래에서는 보통 이제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서 네. 이제 남은 잎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 모양을 본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암세포가 아닌데 좀 찌그러진 이파리가 시든 이파리가 있어서 모양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세침흡인 검사를 보면서 이제 모양이랑 함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약 갑상샘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종류도 세포 기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갑상샘의 기능을 하는 여포세포가 있고 네. 그 주변에 이제 C세포라고 해서 칼시토닌을 분비해서 칼슘 대사에 관여가 되는데 여포세포가 흔히 이제 가장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갑상샘 암의 이제 발원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포세포에서 네. 그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는 건가요? 네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네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포세포에서 이제 뭐 유도암이나 여포암, 수질암 이제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돌연변이 유도암, 여포암이 돌연변이가 되면서 역형성암이 되는데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여기 이 네. C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이 위 두 개하고 아래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 접근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종류가 많은데 발생 빈도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빈도는 이제 가장 예후가 좋고 네.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암인 갑상샘암이 이제 유도암인데 이제 어떤 논문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이상 이제 차지한다고 하고 네. 있고요. 그밖에 여포암, 뭐 휘틀세포암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것들도 전부 이제 분화암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포세포에서 이제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97%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예후가 좋고 그 밖에 이제 수질암 같은 경우가 아까 유전이 되는 경우가 한 30% 정도 있는 암인데 이 수질암은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후가 좋은 쪽에서 좀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샘암 하면 치료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 사실 기본은 갑상샘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이제 기본적인 치료이고 네. 그 수술 이후에 이제 어떤 치료를 추가로 뭐 동연수 치료라든지 이제 추가로 하게 되고 이제 항암 치료나 뭐 표적 치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었을 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도 뭐 재발을 했을 때 수술이 어렵거나 거기 종양 자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갑상샘 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갑상샘에 생기는 결절 대부분은 양성으로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크기가 빠르게 커지거나 새로운 결절이 생길 경우 악성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갑상샘암은 자라는 속도가 느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성적이 좋고 공격성 또한 덜해 거북이암, 착한 암으로 불리고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제 샤워하는데 뭔가 여기가 좀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최근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쉰다거나 하는 증상은 없으셨어요? 목소리 변화는 그닥 심하진 않았는데 저는 요새 많이 지치고 피곤한 건 많이 느꼈습니다. 그 예전에 혹시 그러면 갑상선에 혹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갑상샘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따라서 갑상샘암의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엔 정기적인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낮은 병기에 조기 치료하는 것이 바로 갑상샘암의 골든타임이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에 혹이 만져져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초음파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에 혹이 발견돼서 이제 세침 흡인 검사까지 시행을 해서 갑상샘 암으로 진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만져지신 거에 비해서는 뭐 주변 장기에 침범이 있거나 또 이렇게 주요 구조물들에 이제 침범이 보이지는 않아서 갑상선 절반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갑상샘암 환자는 초음파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이 발견된다. 우연히 목을 만졌을 때 결절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커진 결절이 기도나 식도를 눌러 호흡이 곤란하거나 음식물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초음파를 보며 하는 세포 검사인 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통해 갑상샘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에서 이제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보러 왔습니다. 그럼 혹시 예전에 갑상선 기능이나 그런 쪽으로 진단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첫째 아이를 낳고서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해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그때 약을 복용을 계속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가족분들 중에 갑상선에 혹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약을 드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요, 저만 약을 좀 먹었고 다른 가족들은 그런 진단이나 약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갑상샘암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현재까지 추려진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방사선 노출 등이 꼽힌다. 갑상샘암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3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갑상샘에 염증이 있으셨던 과거 이력이 있으셨지만 지금 현재는 다행히 좋아지신 상태시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갑상샘에 혹이 발견돼서 세친후빈 검사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에서는 이제 암으로 진단되지는 않았고 이제 갑상샘에 있는 혹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무조건 다 암으로 되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계속 커지거나 하지는 않고 절반 이하에서는 이제 사이즈도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면서 크기 변화를 볼 예정입니다. 갑상샘암으로 진단되면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목 앞쪽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절제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 후 나타나는 목소리 변화나 흉터, 이물감 호소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엔 이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갑상샘 로봇 수술이 주목받고 있다. 갑상샘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거북이암, 착한암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놔뒀을 때는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의 구조물들, 특히 목소리를 내는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도라든지 장기를 침범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지는 몰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술 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갑상샘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통해서 이제 크기가 작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가장 흔한 암으로 꼽히는 갑상샘암. 진행 속도가 느리고 초기에 치료하면 100%에 가까운 완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거북이암으로 불린다. 하지만 모든 갑상샘암이 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갑상샘 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갑상샘 암 하면요, 5년 생존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혹시나 전이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갑상샘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5년 생존율이 수술 안 받고, 그러니까 진단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통계 오류이긴 한데요. 네. 또 오히려 좀 그렇게 진단받고 나서 건강에 좀 관심을 갖고 하면서 뭐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는데 이게 약간 재발을 좀 늦게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완치 판정을 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로 그럼 어디로 가장 많이 좀 전이가 될까요? 뭐 폐? 가장 흔한 이제 유도암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했던 자리에 사실 제일 많이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에 가장 많이 생기고 네. 그 밖에 이제 폐라든지 이제 뼈에 또 많이 생깁니다. 혹시 뭐 뇌 쪽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갑상샘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로 전이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폐하고 뼈 쪽으로 이제 폐가 가장 많고 이제 네. 뼈 쪽으로 좀 많이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갑상샘 수술을 받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호르몬 수치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을 복용한다고 하면 걱정이 일단 많으시잖아요. 이거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갑상샘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갑상샘을 다 전절제를 하거나 또는 이제 반절제를 하더라도 남은 갑상선이 충분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부작용이 아주 뭐 심각하거나 뭐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데 네. 뭐 드물게 탈모를 호소하신다거나 아이고. 예, 네. 아니면 그 약에 있는 색소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약간 색소요? 예, 약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고 네.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용량 따라서 색소가 되게 뭐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연보라색, 뭐 베이지색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색소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절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갑상샘암의 치료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수술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상샘암이라고 해서 전부 다 수술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좀 수술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치료 자체는 수술이 이제 기본이기는 네. 하고요. 이제 수술을 할 때 갑상선 전체를 다 절제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갑상샘이 그 혹이 있는 부분만 절제를 하고 남은 갑상샘은 이제 남겨둘지 이제 그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을 평생 먹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대신 이제 전절제를 하면 장점으로는 이제 저희가 타이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재발을 확인하는 표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자를 이제 체크하기가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리하고 이제 그 대신 전절제를 하기 때문에 뭐 신경이라든지 부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빈도가 좀 올라가고요.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고려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절반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부작용 빈도는 줄어들지만 이제 남은 갑상선이 아무래도 충분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약을 보충을 하고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전절제, 옆절제 이런 것들은 뭐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 전절제를 이제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크기가 보통 저희가 이제 4cm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주변 이제 피막을 침범하면서 주변에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혈관에 이제 침범을 하는 경우 또 다른 부분에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절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제 갑상선암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류가 있고 그 크기 4cm 이상인 경우 또 나이나 병기인데 갑상선암은 다른 암하고 좀 다르게 나이가 젊은 분들이 더 예후가 좋습니다. 이제 보통 젊으면 이제 빨리 퍼진다고 많이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55세보다 어린 경우에는 네. 이제 크기가 정말 다른데 아무리 크더라도 네. 뭐 전이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일기입니다. 네. 지금 크기가 좀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갑상샘암의 크기가 정말 작은 경우, 미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감시만 해도 괜찮은 걸까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예 조직 검사를 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하기도 합니다. 워낙 또 의료비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5m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모양이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세침흡인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사실 진단이 되면 어떤 의사라도 이건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대신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반된 암이 있어서 이 갑상선암까지 이제 케어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크기가 많이 커지지 않으면은 좀 상황이 이제 좀 해결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크기가 좀 크거나 위치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수술을 진짜 해야 할 텐데 수술을 하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수술은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갑상샘 위치에 이제 위쪽에 절개를 해서 하는 절개 수술이 있고 아무래도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자 환자분들이 많고 네. 또 위치가 목이 바로 보이는 위치다 보니까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티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터를 없애는 쪽으로 해서 내시경이라든지 로봇 수술이 지금 현재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사실 뭐 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보면요. 이제 목 쪽에 흉터가 크게 남기 때문에 스카프로 가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절개 수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고 장점은 수술 시간도 좀 짧게 걸리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단점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흉터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흉터가 저렇게 크게 남으면 진짜 많은 분들 미용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수술법이 또 하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이제 로봇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서는 흉터가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고, 네.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큰 이제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보통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양쪽 겨드랑이와 가슴 위쪽으로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겨드랑이 쪽만 절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사진에는 보이진 않지만 입 안을 통해서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장점은 이제 사실 수술 자체는 큰 차이가 없고 흉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미용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용적인 부분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로봇 수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로봇 수술도 뭐 90년대부터 도입이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갑상선은 미용 때문에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원래 이제 처음에 로봇 수술이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손이 닿지 않는 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이 시행을 이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이 됐었고, 1999년부터 이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치라든지 이제 이런 로봇 팔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더 세밀하고 작은 부분도 이제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봇 수술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고 또 수술도 많이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수술 그 이전에 복강경 수술하고 다른 점이 이제 로봇 수술은 시야가 일단은 콘솔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3D 시야가 훨씬 더 정확하고 이제 확대도 이제 원하는 만큼 확대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직접 기구를 이제 이용해서 예전에는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구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제 기구는 로봇 팔이 이제 하고 네. 이제 의사는 이제 손가락만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이제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관절에 꺾는 정도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로봇 수술에선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수술실을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수술실 사진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 선생님이 저쪽에 콘솔에 앉아서 네, 조작을 콘솔에 하시고. 앉아 있고 이제 앉아서 그 로봇 팔을 여기서 이제 시야를 보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기서 로봇 팔이 이제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고 와. 이제 거기 이제 간호사가 옆에서 이제 뭐 필요한 처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렇게 기구를 바꿔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만 하면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는 이제 콘솔에 앉아서 좀 더 이제 잘 보이는 시야와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 팔 움직임으로 이제 쉽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야 확보가 좋다고 하니까 의료진들이 수술을 할 때 좀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갑상샘 암의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이게 종류도 많잖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제 겨드랑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겨드랑이랑 이제 유륜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입 안쪽으로 하는 이제 3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각자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수술하는 사람의 선호도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제 어떤 것이 좋을지 이제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각자가 맞는 그런 수술 방법으로 시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애가부에 한 6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제 피부하고 근육 사이를 이렇게 벌린 다음에 갑상샘이 있는 위치로 네. 이렇게 접근을 쉽게 이렇게 길을 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로봇 팔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애과 유륜은 이제 비슷한데 길이 겨드랑이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시야 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냐 아니면 약간 더 아래쪽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입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 안에 그 입술하고 여기 우리 아랫 잇몸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몸 바깥에 흉터가 이제 전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의 이 위치에 따라서 로봇 수술할 때 그 사용하는 기구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기구는 어떤 걸 좀 사용하실까요? 로봇 수술 자체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네. 이제 복강경, 흔히 이전에 사용했던 수술하고 차이점은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기구 끝이 거의 90도 이상 이렇게 꺾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강경은 이게 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그렇죠.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반면에 로봇 수술로 이제 했을 때는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꺾이면서 훨씬 더 수술을 좀 쉽고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갑상샘 암의 경우에는 위치가 아무래도 좀 목 쪽이다 보니까 신경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혈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미세하게 들어가야 해서 로봇 수술을 좀 많이들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점차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갑상샘 암 질환별 이제 수술 건수를 이제 보시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절개가 거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했을 때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미용적인 측면이 중요하지만 뭐 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네. 그런 경우에는 애가부나 이제 유륜 쪽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개로도 시행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절개로 하고 또 이제 너무 많이 임파선 전이가 돼 있거나 그래서 수술 범위가 많이 커지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절개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테이블에서 보시면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시행했던 수술법인데 네. 이제 이거 예전에 했던 복강경 수술보다는 이제 로봇 수술이 더 건수가 이제 초월을 해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야도 훨씬 좋고 수술하는 의사들 시야라든지 아니면 기구의 접근 용이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로봇 수술이 더 용이하고 더 수술이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건수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갑상샘 수술법 다양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절개, 내시경, 로봇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이 부분들 좀 간략하게 특징들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식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목 앞에 흉터가 있고 이제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은 이제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통증은 이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뭐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뭐 회복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로봇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액 비보험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로봇 수술이 좋고 나는 이제 흉터가 없는 것을 로봇 수술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보통 개인 보험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시야가 절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절개한 만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흉터가 이제 4cm에서 6cm 정도로 절개가 되고 이제 내시경과 로봇으로 이제 기구로 들어갔을 때 시야를 보시면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2D 이미지로 보는 방면에 로봇은 이제 3D로 시야가 확보가 되고 이제 확대가 또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중요한 신경이라든지 이제 혈관 같은 구조물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내시경에 비해서는 로봇이 더 시야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또 의견에 따라서 치료, 수술을 한 다음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요오드 치료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요오드 치료라는 게 뭘까요? 네. 요오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갑상샘암 전절제를 시행하고 나서 임파선 전이가 좀 많다든지 주변으로 이제 남아있는 잔존 갑상샘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옥소 치료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요오드에다가 이제 방사선 동요원소를 붙여서 갑상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자기 먹이인 요오드를 먹게 되는데 거기 동요원소가 있기 때문에 동요원소가 그 갑상샘 세포를 파괴를 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병기가 진행이 되고 크기가 좀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예방적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절제가 어려운 경우 뭐 중요 구조물들을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도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요오드 치료를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한다고는 들었거든요. 일단은 이게 갑상샘 세포의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갑상샘 전절제를 해야지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상 갑상샘이 파괴가 될 수 있어서 전절제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전절제 하는 케이스 자체가 이제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동요소 치료도 예전보다는 많이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상샘 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그래서 크기가 사실 작아도 암은 암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도 관리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수술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절개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법이 있고 특히 이제 흉터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아직까지는 이제 수술이 기본적인 치료법이고 그 밖에 이제 동요연소 치료, 그다음에 항암 치료, 표적 치료 같은 다른 치료법이 있지만 수술이 이제 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상샘 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갑상샘 암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갑상샘암 크기가 1cm 이하면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갑상샘암도 암이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에는 이제 경과를 지켜보다 보면은 크기가 커지고 주변 캡슐이라든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수술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갑상샘암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걸린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갑상샘암 자체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도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고요. 빈도수가 낮고 예후가 더 좋지 않다. 남자가 걸렸을 때 여자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연구가 있기는 한데 여성이 남성보다 한 4-5배 정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X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상샘암 수술을 받으면 피곤함이 심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X입니다. 그래서 피곤함이 심해지지는 않는데 일시적으로 피곤할 수는 있지만 갑상샘암 수술 자체로 피곤하다기보다는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몸의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치에 맞춰서 저희가 호르몬제를 처방을 하고 그에 맞춰서 잘 복용을 하시면은 피곤한 것은 이제 적응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상샘암 환자는 유방암도 잘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성암 빈도수 1위이고 갑상샘암도 이제 빈도수 2위이기 때문에 이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방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오시는데 쭉 지켜봤을 때 유방암이 걸리셨던 분이 갑상선암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암 걸리셨던 분이 유방암 걸리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거를 걸렸을 때 나머지가 잘 걸린다 이 뜻이 아니고 워낙 1, 2위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거지 두 개의 연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상샘암에 걸리면 임신이 힘들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이제 임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갑상샘암 수술했을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 때문에 잠깐 미루거나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암이 걸렸다고 해서 또는 이제 암 이후에 복용하는 호르몬제 때문에 임신이 어렵거나 임신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서 이제 잘 치료받으신 다음에 임신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상샘암과 관련된 OX 질문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갑상샘암 전절제 수술을 받고 림프 전이가 있어서 옥소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옥소 치료를 받기 전 요오드 제한 시기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요. 혹시 갑상샘암 수술 후 음식 섭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김이나 미역은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음식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섭취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거의 1, 2위인데 요오드 섭취를 제한을 이제 수술 이후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말씀드리는 건 특히 이제 절반 절제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그 다시마 환이라든지 엑기스 같은 거를 좀 장기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오드를 너무 과잉 섭취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염증이 발생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남은 갑상선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시기를 조절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술, 담배 그런 거 제외하시고 기본적으로 채소 위주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갑상샘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갑상샘암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갑상샘암은 이제 소통이다. 소통.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뭐 착한 암이다, 뭐 느린 암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이제 갑상샘암은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수술하고 나서 또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5년 완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 약도 드시고 정기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암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상샘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외과 이진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